네, 좋은 차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전해드린 이 내용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밖에 세워놓은 차량 중에 비교적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차량들을 상대로 절도범들이 키가 없이도 이 차를 막 훔쳐가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느 특정 지역의 얘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절도범들이 이 기술이 상당히 급속히 퍼뜨리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악용한 차량 절도가 급증하면서 지금 경찰이 주의보까지 발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경찰 발표 내용과 사건 실제 케이스를 내용으로 제가 실감 있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전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고급 SUV와 뭐 고급 트럭 또는 고급 세단 등등을 대상으로 무선 신호 증폭 장비와 차량 해킹 장비를 사용해서 불과 몇 초 만에 차를 훔쳐 달아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집에서 벌어진 차량 절도 사건을 예로 들이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피해자는 실내에 있던 자동차 키, 그 자동차 리모트 키 신호가 밖에 있는 집 밖에 있는 범죄자 장비에 그 신호가 잡혀서 순식간에 차량이 도난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 밖에다 차 세워놓고 딱 알람 켜고 잠그고 그리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서 키를 이제 집 안에 보통 탁 놓잖아요. 이제 문 열고 들어오면 그 가까운 데 어디다 탁 놓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작은 신호를 문 밖에서 얘네들이 그 특정 장비를 갖고 딱 끌어당겨서 마치 자기들 주머니에 키가 있는 것처럼 이 차가 인식하게 만들어서 창문을 열고 시동 걸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 속의 그 상황을 보니까요, 이 범인은 집 문 앞까지 접근을 해서 이 안테나 모양의 장치를 머리를 들고 이렇게 신호를 포착합니다. 일단은 그 집 문 앞에 가장 가까이 가야 집 안에 어딘가에 있는 그 차 키하고 이렇게 신호가 가장 좀 가까울 테니 거기서 딱 잡은 다음에 이걸 증폭시켜서 쭉 가지고 차 옆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차가 키가 마치 자기 옆에 있는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열립니다. 시동 걸면 걸립니다. 달아나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막 중고차로 팔아먹고 그런 건 뭐 하룻밤이면 끝나는 거죠. 피해자는 자동차 열쇠가 부엌 안쪽에 있었는데 누가 그렇게 안테나 하나 비슷한 거 하나 들고 와서 바깥에서 차를 훔쳐 달아날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겠냐라면서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요, 유사한 범행이 또 발생했는데 경찰은 주말 동안에 이런 그 범죄가 비슷한 동네에서 여러 건 일어나는, 또 저쪽 동네에서는 비슷한 동네에서 여러 건 일어나는 이런 일이 횡행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는 거죠. 오늘은 이쪽 지역에 가서 서너 대 훔치고 내일은 저쪽 지역에 가서 대여섯 대 훔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는 키리스 엔트리 차량의 약점을 노린 겁니다. 여러분들 다 요즘 그런 차잖아요. 뭐 열쇠 집어넣고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디지털 그 기능일수록 또 디지털 범죄 수법에는 약한 겁니다. 또 다른 방식은 차량 내부 컴퓨터 시스템을 직접 해킹하는 수법입니다. 그 NBC 보도에 따르면 범인들은 먼저 차량 유리창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하게 파손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 안쪽 핸들 밑에 어디다가 손을 넣어서 뭐 라인을 꺼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태블릿 같은 거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하고 연결이 차량이 되면 아예 이 차량에 인식되어 있는 그 키 프로그래밍을 삭제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갖고 있는 그 키와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삭제시켜버리고 자기들이 임의로 키 프로그램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키와 연결시켜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키 갖고 있어봐야 무용지물입니다. 그 키 들고 동네 앞만 다니면서 눌러봐야 소리 안 납니다. 아예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만 해도 벌써 한 3, 4분, 4, 5분 정도 됐는데 이 친구들은, 이 범죄자들은 이렇게 순식간에 훔쳐가는 건 1분도 안 걸려요. 뭐 오래 걸려봐야 한 1, 2분? 순식간에 훔쳐 달아납니다. 경찰은 이 장비가 원래 그 정비업소에서 쓰는, 또는 이제 자동차 문이 잠겼을 때 우리가 락스미스 연결하면 와서 열어주기도 하잖아요. 또는 트리플 A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그런 장비인데, 이들이 이런 장비를 어디서 구했는지 가지고 와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트리플 A 직원이나 또는 락스미스 직원이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심도 해볼 수 있지만, 뭐 괜한 의심을 그들한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장비를 뭐 카피해서 만들고 또는 그런 장비를 구하는 거, 그 범죄자들은 뭐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문을 열고 쉽게 시동 걸고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 차량 주인의 키와는 페어링이 안 되게 끊어버리고 그 집주인은 소용도 없는 거죠. 자, 전문가들은 단순히
키 집어넣어서 문을 잠그고 또 시동 걸 때 키로 자동차 시동 걸고 이런 그런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면서 최신 차량을 그런 단순한 옛날 방식으로는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차량은 디지털 그 범죄에 맞게 그 대응을 해야 한다. 예방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경찰이 팁을 줬습니다. 그 팁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키를 집에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대부분 이제 문 닫고 들어와서 집 그 문 근처 어디다 이렇게 놓죠. 그런데 가능한 한 문과 먼 쪽에다 자동차 키를 보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가 바깥으로 가능한 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기 신호를 차단하는 요만한 백이라기보다는 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종류가 여러 개예요. 조그만 자동차 키 하나 넣는 그런 사이즈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거 집어넣는 그 월렛 사이즈의 백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패러데이 백이라고 합니다. 패러데이 백. 이 패러데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 자, 이 백에 자동차 키를 넣어두면 신호가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신호가 차단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밖에 와서 아무리 뭐 안테나 들고 막 신호를 찾으려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그 패러데이 백에 넣어놓으면 완벽하죠. 자, 그런데 이 패러데이 백이라는 게 뭐냐? 아주 오래전, 지금부터 180여 년 전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원리입니다. 금속으로 둘러싸인 구조물이 외부 전파를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내부 그 전파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여하튼 금속으로 둘러싸여 놓으면 전파가 차단된다라는 걸 그분이 그때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전파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요만한 백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금 뭐 팝니다. 아마존에서도 많이 팔아요. 그래서 조그만 키 넣는 사이즈 요만한 백도 있고 스마트폰 사이즈도 있고 태블릿 PC나 컴퓨터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그만한 그 사이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패러데이 백, 이 치면 FARADAY. 예, 이렇게 치면 그 백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런 백 조그만 거 하나 사서 키를 넣어놓고 집에서 주무시면 좀 안심할 수 있죠. 뭐 그런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죠. 뭐 돈도 안 들이는 방법. 가능하면 차를 야외에 노출된 장소에 주차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라지에다가 파킹하면 가장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라지에 뭐 우리 다른 사람의 차가 있으면 뭐 내가 댈 자리가 없으면 밖에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뭐 어쩔 수 없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패러데이 백 하나 만들어서 집에 퇴근하고 나면 그거다 딱 넣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하고 가장 먼 쪽에다 이렇게 놓고 잠을 주무시면 이 키의 전파를 그들이 뺏어가지 못하니까 내 차를 뺏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그 물리적인 잠금 장치 탁 돌리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핸들 막 이렇게 뭐 묶어놓는 거 이런 것들 그런 장치는 이제 다 옛날 얘기고요. 무선 신호를 관리한다든지 그 패러데이 백 사서 뭐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등등의 이 디지털 보안 예방 장치, 디지털 시대에는 이 디지털 예방 장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디지털 예방 장치에 관련된 이제 생각, 마인드를 일상화해야 한다라고 이제 경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집 아래 그 알람 장치 다 해놓으셨죠? 그러니까 어디 외출할 때 알람 딱 켜놓고 나가시죠? 그러면은 집 절도 안 당할까요? 아닙니다. 알람 장치를 또 끄는 이 범죄자들의 그 장치도 있어요. 이들이 뭐 그런 비슷한 안테나 같은 거 갖고 와서 이 집에 타겟티드 되는 집에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와이파이를 끊어버립니다. 이 와이파이를 끊어버리면 인터넷이 다 끊어지니까 이 알람도 안 되고 알람이 돼도 뭐 연결도 안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알람을 했다라고 안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알람을 집에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 싹 털린 그런 그 지인들 저도 여러 명 얘기 들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그 집에 알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디지털 예방책, 집과 주택 절도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또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또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구독해 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됐든 엊그저께 경찰에서 이 자동차와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추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이 지금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자동차 관세에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또 고용시장 위축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자동차 구매를 신중하게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뭐 10만 불짜리 살려다가 뭐 7만 불짜리로 버젯을 낮추거나 7만 불짜리 살려다가 5만 불, 5만 불짜리 살려다가 뭐 한 3만 5천, 4만 뭐 이렇게 버젯을 낮추거나 아니면 갖고 있는 버젯으로 론 페이먼트 기간을 좀 늘리거나 3, 4년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막 5년, 심지어는 막 6년까지 늘리거나 또는 마지막 방법으로, 뭐 마지막 방법은 아니지만 새 차를 살려다가 이제 중고차로 눈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도 있어요. 그건 뭐냐? 살려다가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면서 어떻게 하느냐? 약간의 돈을 들여서 내 차를 좀 정비, 보수를 깔끔하게 해서 좀 더 잘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법. 그렇게 요즘 변하고 있어서 차를 판매하는 그 딜러 입장에서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새로 사기보다는 뭐 새로 사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눈을 낮추고 그래서 이제 딜러에서는 10만 불짜리 차 팔아야 되는데 6만 불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딜러는 딜러대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요즘 또 살짝 호황을 느끼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 정비 관리해주는 업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차를 그냥 좀 더 타야 되겠다. 그래서 차의 수명을 최대한 늘리려고 관련 서비스, 정비, 보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서 그 관련 서비스 업계는 살짝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이었죠. 9월 30날 그 $7,500 전기차 세액 공제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차들이 많이 팔렸대요. 특히 이제 전기차 위주로. 그런데 9월 30일 딱 지나면서 10월 달 되면서부터 전기차 시장은 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라는 게 요즘 자동차 업계의 전언입니다. 자, 코스코 많이들 다니시죠? 어쩌면 코스코 이 멤버들 또는 멤버 아니더라도 코스코에서 이제 물건을 사신 분들 조만간 일정 부분의 그 환급을 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코스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권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건 뭐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뭐 누가 이기니 지니 그게 아니라 일단 걸어 놓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서 연방 대법원에 지금 이것이 위법하다라는 이제 소송을 걸어서 지금 심사가 계류되어 있거든요. 심사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뭐 일정 그 판결이 언제 나올 거다. 그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판결이 만에 하나 이 관세는 위법하다라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올 경우에 결국 정부에서 환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환급을 일단 코스코로 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뭐 코스코 아니라 다 해당되지만 지금 우리는 코스코 얘기를 하니까 정부에서 코스코로 환급을 해주면 코스코는 일정 부분 또 소비자에게 환급을 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급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5일인가요?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관세 부과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 돼가요. 아직 판결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금 그 안에 분위기가 그 심사를 하는 판사들의 분위기가 뭐 보수 성향의 판사든 진보 성향의 판사든 전반적으로 이 관세 부과를 의회에 승인받지 않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답니다. 뭐 아직 뭐 공개적으로 누가 발표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법조계에서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는 게 법조계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코가 만에 하나 이제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은 그 환급을 빨리 영순위로 받기 위해서 미리 소송을 걸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코스코 멤버는 오히려 좋죠. 이제 코스코가 빨리 환급을 받으면 우리도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일부 판사들은요,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그 회의적이거나 뭐 부정적인 그런 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도 실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성이 좀 있다라고 단 생각하는 판사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세는 위법이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코스코는 그동안 낸 관세를, 이 관세라는 게 이제 세금이잖아요. 세금이라는 건 정부에다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낸 관세를 그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에 받을 수 있도록 코스코는 일정 부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소송을 걸어놓은 거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코스코가 받으면 환급 부분의 일정 부분을 소비자에게 환급을 하겠다라고 밝혀 놨습니다. 자, 만일 환급 결정이 나면 언제
어떻게 또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 멤버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제 발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정확하게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까 또 역시 구독 안 해놓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 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리얼 아이디 만들어 놓고 계신가요? 이제 앞으로 공항에서 국제선은 당연히 패스포트 있어야 되지만 국내선을 탈 때는 지금까지는 그냥 운전면허증 갖고만 탔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운전면허증 갖고 타면은 안 됩니다. 뭐 안 태워주는 건 아닌데요.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은 얼마냐? 45불 내야 됩니다. 리얼 아이디 없이 또는 패스포트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리얼 아이디나 패스포트 없이 운전면허증만 갖고 국내선 타기 위해서 공항에 오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벌금을 45달러가 부과됩니다. 원래는 한 18달러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한두 달 사이에 이 TSA 연방 보안청에서 무슨 계산을 뭐 어떻게 했는지 돈이 더 필요하다. 우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게 2배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4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직 뭐 2달 남짓 시간은 좀 있지만 2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2월 1일 이후에는 혹시 국내선을 타더라도 리얼 아이디 없으면 그냥 패스포트 갖고 타는 게 안전합니다. 아니면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만일 패스포트도 깜빡 잊었어요. 그리고 나는 리얼 아이디가 없어. 그냥 운전면허증 갖고 다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있습니다. 공항에서 거기서 내가 그럼 벌금 내고 다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해줍니다. tsa.gov. TSA가 이제 연방 보안청이고요. gov는 이제 government의 약자로서 이제 공공기관은 다 .gov를 쓰죠. 그래서 tsa.gov 여기 들어가서 이제 그 돈을 내는 사이트에 가서 45불 내고 크레딧 카드 결제하고 또 내 이름이나 이런 거 다 넣어서 나를 그 신원을 승인받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당신의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오. 그럼 이메일 넣으면은 찌릿하고 이제 내 스마트폰에 이메일을 딱 열면 거기에 이제 확인증이 와 있습니다. 그럼 그 확인증 들고 가서 보안 검색대 통과해야 합니다. 물론 45불은 벌금은 낸 거죠. 그거 갖고 이제 통과하면 비행기 타기는 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도 내야 되고 그렇게 복잡하고 만일 내가 그 비행기 타는 시간에 쫓긴다면 잘못하면 비행기 놓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이제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 지금 첫 번째 맞는 크리스마스죠. 자,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백악관의 안주인인 멜라니아 여사가 올해의 성탄 장식을 공개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집은 마음이 머무는 곳이다라는 것을 올해 성탄 장식의 띠무로 정했습니다. Home is where the heart is. heart, 마음 또는 뭐 정신,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홈이다, 집이다. 이게 이제 올해 띠임이에요. 이번 장식은 수개월에 걸쳐서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 준비가 됐는데 멜라니아 여사가 총 진두지휘했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무려 15,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백악관의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초대형 트리를 비롯해서 총 51개의 트리가 만들어졌고요. 또 창문에는 화환 장식이 걸렸는데 이거는 한 75개. 그리고 리본이 걸렸는데 이걸 길이로 따지면 한 7,600m. 그리고 이제 나비 장식도 막 꽂혔는데 한 10,000여 개 정도 꽂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물론 화려하죠. 그러나 이전에 비해서 더 화려하진 않고 이전에 비해서는 오히려 조금 검소한 소박한 절제된 그런 장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평가를 한 것 따지면 올해 장식은 이전에 비해서 간결하고 절제된 모습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가령 그럼 비교를 어떻게 볼까? 올해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51개라고 했잖아요. 작년에는 83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장식품이나 이런 것도 올해는 뭐 나비 장식이 10,000여 개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한 2만 개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좀 절제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슬로건은 마음이 있는 곳이 집이다. Home is where the heart is가 오늘 슬로건입니다. 좋은 말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백악관의 올해 크리스마스 멜라니아 여사의 메시지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강경화 주미대사가 지난 9월 한국인 근로자 317명의 그 구금 사태가 발생했던 조지아주를 이틀 전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틀 전에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이게 어젠가 그저께 밤인가 현지에서 방송이 됐어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 혹시 이 방송국 아시나요? WSB TV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해당 사태가 한국과 미국 또 한국과 조지아주의 근본적인 관계를 손상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샥 받았다, 충격 받았다. 하지만 근본적인 관계를 손상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외교적인 수사죠. 강경화 주미 대사는 당시 그 사태는 정말 국가적인 충격 사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사태였다라며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한국인 근로자들은 그 당시 미국에 불법 체류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비자 관련 모호한 규정 때문에 그런 곤란을 겪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그 어떤 비자 정책이나 이민 정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단속 요원들과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랄까 뭐 그렇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누구 책임이야 누구 때문이야라기보다는 약간 모호한 점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이니까 물론 당한 사람 자체로서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하여간 그런 일 사태였으니까 이 모호한 규정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뭐 이런 메시지죠. 그래서 그 강경화 대사는 앞으로 이 한국인 고급 기술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데 있어서 지금 미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뭐예요? 그 전에 갖고 왔던 B1 비자, 뭐 H1B, B1 비자 뭐 이런 거 갖고 있었는데 막 다 내쫓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다시 들어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비자로 다시 들어와. 아, 미안해. 이번에는 안 내쫓을게. 이번에 안 잡아갈게. 그냥 들어와. 갖고 있던 걸로 들어와. 또는 B1 비자로 나간 사람이 있으면 그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주미대사관 가서 다시 B1 비자 받아와. 우리가 도장 찍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웰컴 해줄게 뭐 이러고 있어서 지금 한 50명 정도 오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강경화 주미대사가 말하는 건 이런 조치도 중요하고 뭐 이런 조치도 다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조치를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뭐냐? 한국인 고급 기술자를 데려올 수 있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게 뭐 이름이 K비자가 됐던 뭐가 됐던 그렇게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게 뭐 이민 정책은 연방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조지아주에서 그런 얘기 한다고 그게 하고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그 지역 언론과 방송국과 인터뷰를 한 거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행정부로 다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 제가 봤을 땐 K 비자 좋은 것 같아요. K 비자. 그래서 한국인들만 좀 안전하게 올 수 있는 여기서 뭐 3개월 또는 6개월 딱 잡고 와서 배터리 만드는 공장 세워주고 미국인 현지 지역 근로자들 오면 다 가르쳐주고 그러면 열심히 하세요라고 돌아가면 되거든요. K비자 멋질 것 같은데 그런 새로운 비자 정책을 만들어달라라고 강경화 신임 주미 한국 대사가 조지아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항공기, 여객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잉?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만든 에어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A가 붙죠. A320, A380 이렇게. 그런데 그 에어버스의 여객기 A320에서 어제 금속 패널 관련 품질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3일 전에는 지금부터 한 4일 전에는 소프트웨어 이상으로 수천 대의 에어버스 여객기가 리콜 됐거든요. 근데 에어버스 리콜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결함이 발견된 겁니다. 에어버스는 A320 금속 패널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 문제를 발견했다라며 문제의 원인을 이제는 다 규명도 했고 해결을 했다. 안심하시라라고 말은 했지만 이 여행객들이나 또는 업계에서는 안심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항공계 그 소식통에 따르면 금속 패널에 문제가 있는 여객기가 아직도 여전히 전 세계로 봤을 때 한 50여 대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이 시간 현재도 전 세계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 수만 대가 있는데 그중에 또 수천 대는 에어버스 여객기지만 수천 대 뭐 만 몇천 대 중에서 50대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비행기 한 대에 몇백 명씩 타잖아요. 그러니 저는 이게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가 요즘 여객기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저지주에 사시는 분들 혹시 여기 아십니까? 그 쇼핑몰 대표적인 곳이죠. 웨스트필드 가든 스테이트 플라자. 이제 여기에 어떤 매출 이런 게 바로미터가 됩니다. 미국의 전체적인 매출이 이제 어떨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난 주말 땡스기빙 데이 위켄이었던 지난 주말에 이 뉴저지주의 대표적인 쇼핑몰 웨스트필드 가든 스테이트 플라자에 기자들이 많이 갔어요. 상황을 좀 취재해 보려고. 그랬더니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차장에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을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 위켄드를 맞아서 평소보다 3시간이 빠른 아침 7시에 문을 열었는데 개장하자마자 손님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젊은 여성층들에게 인기가 많은 부츠, 특히 겨울에 어그 부츠 샵에는 뭐 정말 인산인해를 잃었고, 뭐 속옷 브랜드인 스킴스, 그리고 팩선 또는 에어로포스테일인가 뭐 거기 뭐 그런 그러니까 중가 내지는 어그는 무슨 중가는 아니고 어그는 생각보다 좀 비싸죠. 여하튼 조금 대중적인 그런 샵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라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진땀을 흘릴 정도로. 그러나 대중적인 것에 조금만 더 비싼 그 단계로 올라간다면 예를 들어서 뭐 구찌 또는 코치, 루이비통, 티파니 등등 꼭 뭐 에르메스까지 안 가더라도 뭐 루이비통, 티파니 등등의 업소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다들 좀 중저가 위주의 샵으로 몰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곳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소비 매출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은 많이 몰렸지만 그들이 쓰는 버젯, 예산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더 많지는 않은 것 아니냐. 아니면 작년 대비 소비 전체적인 액수는 조금 늘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에 비해서 매출은 그만큼은 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과 비슷할지언정 하나 물건을 사는 구입하는 그 물건의 단가를 조금씩 낮춰서 사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전언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단가를 조금 낮춰서 선물을 사시나요? 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뉴욕의 한 그 맥도날드 매장이요. 청소년들의 횡포로 인해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결국 특정 시간대에 그 학생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출입 금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조치를 놓고 지금 이제 논란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이쪽 마인드실지 이쪽 의견이실지 궁금한데 한번 스토리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당 매장 측은 그 매장 내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아이들을 막기 위해서 맥 바운서라는 특별 직원까지 고용했습니다. 바운서라는 것은 왜 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데 나이트클럽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시겠다고요? 네. 왜 그 드라마 보면 그 나이트클럽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좀 젊고 아름다운 여성분들은 막 통과. 근데 좀 나이 좀 들어 보이는 아저씨들은 잠깐만 뭐 못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한국은 그렇죠. 근데 뭐 미국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만 여하튼 나이트클럽이나 또는 나이트클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공연장이나 무슨 콘서트장 이런 데에 앞에서 이제 입장시켜주고 질서 유지와 보안, 안전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바운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맥도날드에서 그런 역할의 직원을 고용했다고 해서 맥 바운서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시큐리티 가드인데 시큐리티 가드 하면 또 너무 좀 분위기가 삭막해 보이니까 맥 바운서라고 이제 맥도날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뉴욕의 한 맥도날드 매장 얘기인데요. 이 매장이 방과 후 시간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성인 동반 없이 미성년자들의 성인 동반자가 없는 그런 미성년자들의 입장은 금지시키는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딱 갈 그 시간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해당 매장은 학교가 끝난 뒤에 몰려든 10대 학생들의 난동이 끊이지 않자 결국은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이 매장 인근에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학교 이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퀸스 메트로폴리탄 하이스쿨
등등을 비롯해서 한 3개의 그 공립학교가 있는데 이 세 학교 학생들을 다 합치면 한 2,000명 정도 된답니다. 2시만 되면 그냥 2,000명들이 쏟아지니까 2시부터 4시까지는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딱 그 시간 동안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실제로 이 해당 맥도날드 매장은요, 이미 올해 들어서만 15번이나 폴리스가 출동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올해 지금 12월 달도 다 안 지났는데 벌써 15번이나 경찰이 출동했다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경찰이 출동할 정도의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10대 청소년들의 그 매장 내 횡포가 이어지자 해당 매장은 결국은 특정 시간대 2시부터 4시까지 그 미성년자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겁니다. 이제 하지만 일각에서는 좀 상반된 논란이 있죠. 예를 들어 이제 한쪽에서는 맥도날드야말로 아이들이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곳인데 출입 금지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그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일각에서는 오죽했으면 그렇겠느냐라는 뭐 옹호론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생각해보면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입금지가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도 막 오라고 불러 제낄 판국인데 그런데도 예, 그 출입금지를 시켰다라는 것은 뭐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그 맥도날드에 사실은 그 시니어들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뭐 그 햄버거까지는 아니어도 뭐 브렉퍼스트 하나 시켜놓고 커피 하나 시켜놓고 맥도날드 커피가 맛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브렉퍼스트 하나 시켜놓고 커피 하나 시켜놓고 이제 시니어들이 모여서 막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뭐 한동안은 뉴욕 이쪽에 맥도날드에서 우리 한인 시니어분들이 5명, 6명 몰려서 커피 하나 시켜놓고 막 3시간, 4시간 얘기하다가 쫓겨나고 뭐 그런 해프닝도 있는데 뉴욕, 뉴저지 쪽에는 맥도날드에서 왜 이렇게 일이 많죠? 네. 여하튼 이번에는 현재 학생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근데 여하튼 이 맥도날드는 이제 시니어들도 많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소란스럽고 험악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마지막 스토리 맥도날드 그쪽의 스토리의 그 주제는 키워드는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